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이제 태풍이 조용히 또 사라졌어요. 그 태풍이 조용히 사라진 것처럼 갑자기 태풍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증시도 이번 8월에 심란하게 했던 이 폭풍이라고 할까요? 이런 흐름들이 좀 사라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 그런 바램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움직이는지 3대 지수 같이 다 볼까요? 아니면 따로 볼까요? 보여주세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니까 한 1.78%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1800까지 간 지가 금방이었는데요. 1868포인트까지 뭐 2, 3일 만에 올립니다. 정확히 가면 1박 2일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될까요? 2박 3일 정도? 굉장히 빠르게 또 변동을 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뭐 아침에 좀 오전에 좀 강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8.66포인트, 6.54포인트, 한 2%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선물 지수도 226을 올라옵니다. 야간 선물에서 아마 보셨을 때 엄청 놀랐었을 거예요. 213인가요? 212점 몇 대까지 갔었죠. 물론 뭐 야간 선물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거죠. 자,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점점점 좀 밝아진다라고 보다도 이제 그동안에 하방으로 갔던, 그러니까 단기 급락했던 것은 잠잠해짐이 뚜렷해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스피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장중의 변동성은 심화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다양한 투자자들의 생각이 그동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 하면서 마디 대응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수도 마디 대응, 종목도 이제는 투자 못 해먹겠다. 뭐 한 달이 뭐냐, 그냥 샀다 팔았다 해서 먹고 튀는 게 최고다. 이런 시각이 또 팽배해지기 시작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꼭 그럴까요? 장중에 모든 흔들림들의 변동을 다 대응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한때 그런 신의 경지에 있다라고 자만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열흘 가까이 장중 마디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대응한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트레이더 시절에. 엄청나게 자만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냅두고 가만히 몇 개월 있을 걸. 훨씬 더 많은 이익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장중에 변동성이 심화되고 흔드는 과정이 심하니까 또 올라가는 마디폭들이 제법 세거든요. 순식간에 뭐 지수 포인트로 하면은 뭐 선물지수 얘기한다면 2, 3포인트는 뭐 금방 올라갔다가 또 빼면 금방 빼고 하니까 그런 마디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진 구간 같아요. 그래서 장중의 변동성은 심화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 봤고요. 하지만 그 효과보다는 역시 큰 흐름을 좀 해석해 놓고 그 큰 틀 안에서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보면요. 자동차.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 먹고 튀고 어떻게 많이 배부르셨나요? 아니라고 봐요. 그 언급했던 시점부터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시장이 빠졌더라도 버텨주는 게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져요. 자동차주 강세 지속에 대해서는 주목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 뭐 그동안의 자료를 통해서 계속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자료는 뭐 오늘 웬만큼 보여줄 자료들은 다 갖고서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결국 환율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했죠. 환율에 따른 효과가 분명 자동차 쪽에 나올 것이다라는 점. 거기다가 이제 중국발에서 나왔던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선방하는 3분기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하반기에는 자동차의 강세의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그냥 계속 보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대응하셔서 이익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 추세. 웬 갑자기 한국전력이요? 경기방어주라고 봐서 갖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한번 그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동차주 기아차랑 현대차만 좀 차트를 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도록 하죠.
자, 쌍용차 3.94%, 현대모비스 2.78%, 기아차 2.4%, 현대위아, 현대차. 이렇게 자동차 우량주를 얘기하면 우량주로 보는 게 좋다 이거예요. 네? 저 밑에 뭐 이제 중소형주의 자동차 부품주들보다는 우선 이들을 먼저 봐주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들이 나쁘다를 떠나서 우선 이들이 대장 형님들이 가준 이후에 충분히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순환매가 같은 업종 내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대장들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고요. 현대차 보시면 벌써 7월에 그때 의미 있지만 7월에 저점을 잡아놓고 13만 5,500원인가 그렇죠. 7월에 이 자리가 눌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튀니까 전형적인 외바닥 다음에 쌍바닥 가능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이때 왼쪽에 요 최대 거리량이 터진 게 6월 달에 있는데 갯빵꾸 있죠. 예. 빵꾸 떼워야죠. 타이어 구멍 나면 떼워서 다시 가듯이 거기 떼우러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거기 만나러 가는 거고 거기를 이제 올라서서 또 장악을 할지 여부를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기아차를 이제 보시면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더 강해요. 이 시간에도 기아차 있지만 기아차는 그럼 어디를 갈까요? 라고 본다면 제 뷰는 저 꼭대기 있죠. 저기 52,700원이네요. 저기 찍으러 간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하반기에. 언제까지 갈까요? 물어보시면 하반기에 가는 거죠. 뭐. 날짜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네. 그 흐름을 타고 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형태에서 기아차는 눌림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이 구간에서 막 8월 달에 좀 눌림이 있었지만 현대차도 홀등이 더 앞서서 달리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고 한 45,000까지 내려오겠지? 이런 마인드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마인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죠? 예. 가는 종목은 기다려줄 땐 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기아차는 저 전고점이 5월 달에 52,700원을 갖는 쪽으로 뷰를 놓고 목표, 최소한의 목표가를 그 정도 놓고 가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반기 전략의 종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삼성전자도 계속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겠죠? 근데 오늘 왜 안 가냐고요? 그냥 잡아주는 거죠. 시간 지나면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더 중요한 하나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가지 제 노하우 중에 하나씩 아주 일부분입니다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국전력의 비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의 비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비밀스러우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한국전력의 비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먼저 오늘의 3.68% 오름세를 보여주네요. 네. 나 죽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한국전력. 사실 한국전력 올라가는 게 썩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한국전력만 올라가는 게 썩 달갑진 않아요. 다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장기적으로 추세를 볼 때 다양한 시각들을 좀 해석해서 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수만 갖고 보거나 수급만 갖고 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의 밸런스라든가 종목을 좀 기준으로 많이 잡아요. 한국의 증시에서의 기둥이 되는 산업군 또는 종목 또는 음식료에서 그러니까 이 각종의 그 대표하는 업종의 대표하는 종목군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전력인데요. 공교롭게도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 아차 그렇구나 라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역시 이것도 어떠한 통계고 확률이거든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왼쪽부터 가운데 보시면 한국전력 추세가 지금은 유효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꺾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하락장의 분수령이 됐든 이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럼 추세 꺾이는 시점이 어디냐? 하락장의 분수령이 어디냐? 이 기준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요.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게 가정에서도 많이 쓰지만 산업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산업이 안 좋으면 전기 많이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에 하나 착안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게 소득이 줄어들고 가게가 위기예요.
쓸데없이 전기 쓰겠습니까? 에어컨 킬까요? 아끼겠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한국전력이 주가가 막 빠지는, 대세적으로 빠진 시기에는 뭔가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안 올라도, 강하게 오르지 않더라도 꾸역꾸역만 버텨주고 있어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자산시장이. 그것을 좀 하나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럼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저기로 확대해 주시기 바래요. 천천히요. 외환위기 시기였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죠. 보이시죠? 저 당시 외환위기 시기인데 저때 당시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준선의 일목기준선을 종가 이탈하면서 95년도에 다시 이탈하니까 6년도죠. 정확히 얘기하면 96년도에 두 번째에서 이탈하니까 어때요? 쭉 빠지죠. 외환위기 시기였습니다. 그 두 번째 2000년도에 빠집니다. 그때는 신용카드 가계 채무위기였습니다. 기준선을 종가 이탈하면서 뭉태기로 반등 주는 척 했지만 결국 회복을 못하면서 계속 추세 하락이었습니다. 2008년도 보시면 서브프라임 사태 때 2007년도 하반기에 먼저 8년도가 2007년도에 기준선을 종가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간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 강등 위기가 한번 왔을 때 또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어찌 보면은 뭐 중국도 좋지 못했죠. 그런 기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큰 틀 안에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본질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나요? 중간중간에는 위기와 조정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자산시장의 큰 위기는 이 하나를 봤을 때, 여러 가지를 해석해야 됐지만 이 하나를 봤을 때, 한국전력으로 봤을 땐 아직 아니다 이거죠. 중간중간에 조정과 위기는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국내의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위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일목기준선의 중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 4만 원이, 이게 월봉입니다. 4만 원이 이탈이 돼야지 위기인데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계속 위에서 계속 버텨주고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자산시장의 전체적인 위기로 폭락장이나 하락장으로 가는 본질적인 구간은 아직 아니다. 그런 분수령은 아직 아니다. 전 그렇게 또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닥으로 갈까요?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바닥권 형성하기, 뭐 지수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저점이 최저점이냐? 의미 없어요. 예. 왜요? 뭐 구간 자체는 계속 흔들어 놓더라도 팍팍팍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뭐 한 번 더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왔다 갔다 할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권 형성하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핀테크하고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목을 볼 필요성이 있는데 종목에서 뭐 다음 카카오, 도전비전, 다우기술, 라운시키어, 윈스, 이니텍, 안랩 등 무지하게 많습니다. 과연 핀테크 뭘까요? 여러분 핀테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사물인터넷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의 핵심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엇이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이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없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가 엄청나게 뭐 혁신적인 것 같아요. 남들 다 하고 있던 거 뒤늦게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핀테크나 사물인터넷에서는 결국 편의성 이런 거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안성이라고 봐요. 그런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업체들이 어떤 수익성을 확보를 해서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펼치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 그럼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핀테크의 관련 기업하고 해외 관련 기업. 이 핀테크는 분명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주도적인 국가가 영국이고 또 중국입니다. 이 핀테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또 어떤 혁신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에 워낙에 이 공인증서라고 했죠. 금융결제 보안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이제 모바일이 왕성하게 거래가 되면서 모바일에서는 뭐 하고 다시
입력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했었습니다만 크게 아직까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해외에서는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이 바뀌었던 것들이 눈에 띄고 우리나라도 이제 접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 보시면 이 핀테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은행의 주 업무를 좀 더 편리성 있게, 효율성 있게 그런 대응하는 업체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송금 결제 서비스를 한다거나 결제 서비스. 결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에서 신용카드 1950년대 미국의 신용카드가 시작했다면서 하면서부터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의 결제로, 또 신용카드가 아닌 모바일 결제로, 뭐 이런 식으로 결제 시스템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덤비는 업체들이 다 결제예요. 페이페이, 뭐 페이나우라든가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알리페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자체의 어떤 인프라를 크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있죠. 옛날에 사이버대 도토리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현금 결제를 모바일로 들어와서 뭐 도토리처럼 그냥 현금하고 대체해가지고 이걸 우리 사이트 내에서 인프라에서 결제하라 이 얘기잖아요. 다만 우리 사이트 결제를 하면 그동안에 여러 번 입력할 게 아니라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이걸로 다 쓸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너무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페이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그 인프라의 확보, 알리바바처럼 그런 큰 시장의 틀을 확고하게 선점하고 있는 데가 있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시면 기대 효과가 다 편의성이에요. 실질적으로 수익성 쪽에 보는 건 P2P, 대출이에요. 크라우딩 펀딩 같은 경우 돈을 끌어모아서, 그렇죠? 네, 불특정 다수 개인들한테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것을 대출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하고 다른 심사의 기준으로. 이 정도만 수익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팝펀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업체들이 혁신적으로 개발해내는 거냐? 전부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보안업체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라운시큐어, 시큐브, 유니템, 안랩 등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안업체가 우리나라만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업체들이 많잖아요. 시마텍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핀테크라는 건 혁신은 아니에요. 다만 시대의 흐름, 시류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거 맞춰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경쟁들이, 페이업체들이, 결제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보안업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럼 해외 업체들의 핀테크를 보시면요. 해외 업체의 핀테크도 결국 주목할 게 바로 이겁니다. 크라우딩 펀드의 투자 관점에서 엔젤, 그 다음에 이름이 갑자기 랜딩 클럽이라고 있어요. 금융투자 이 포맷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거든요. 우리가 자산관리하면 고액자산관리 개인 그런 분들만 지점에 가서 받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아주 손쉽게 누구나 개인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분야들이 수익성이 높고 효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핀테크 사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혁신이라기보다는 세계에서 벌써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을 모방을 하는, 모방 창조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핀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우리가 뭐 핀테크 관련돼서 막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핀테크의 수익성 여부, 그리고 선점하는 여부, 시장의 어떤 확고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한다면 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역시 다음 카카오가 좀 빠르지 않느냐, 좀 더 선점하는 시장의 지휘력 효과가. 그 다음에 보안업체들은 워낙 많은데 다양한 보안업체에서 아까 대표적인 업체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핀테크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핀테크는 또 최근에는 벤업체들이 많은 각광받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핀테크에 대한 관련 종목들을 찾으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할까요? 시장 이슈. 세계가 한 목소리. 독일, 프랑스, 서방 국가들이 중국 위기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하네요. 중국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정책 발표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보는 중국 위기입니다.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나서서 중국 해결할 것이에요. 위기 가능성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참
아주 먼 나라에서부터 저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22 부총재도 중국 증시 거품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IMF 간부도 중국 경제 위기로 단정짓는 것은 성급하다. 이제 누가 얘기해주면 될까요? 네. 미국의 패드죠. FOMC 관계자들이 한마디 해주면 정신 좀 차리겠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연설하는 기자회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9월에 FOMC 때 주목을 해보면 어느 정도 알겠죠. 전반적으로 지난번 이 시간에 통해서 얘기했던 게,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위기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경기부양책이 무너지는 걸 그대로 볼까요? 라고 했어요. 그대로 서서 보진 않을 겁니다. 앉아서 당하거나 앉아서 보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들은 분명 경기부양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한 도달하는 지역까지는 여전히 자산시장 꿈을 우상향의 힘으로 이어가게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언급해드린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해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준율이 인하가 되는데요. 참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계속 인하했는데, 인하한다는 얘기는 부양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이 좋은 거죠. 근데 반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또 다른 의미는, 얼마나 안 좋으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기준금리 인하하냐, 이것도 같이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 기준금리 인하. 안 좋았으니까 인하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안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동시에 안 좋은 것과 동시에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년도에 기준금리 인상해놨다가 12년도에 인하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공격적으로 인하한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인하한 점에서 얼마나 안 좋으면 인하했겠냐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증시를 보시면, 하나 보면, 인하하는 구간에서 부양책을 내놓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맞는데, 너무 성급하게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인하 시점에서. 뭐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이고 통화정책 6개월의 틈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틈도 없이 그냥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는 속중마다 증시가 급등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그거에 따른 거품을 제거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지, 이것이 더 위기로 당장에 가는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일치가 좀 되겠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 싫은 거라고 했죠. 이 모든 어떤 자본주의의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빠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고, 전 세계의 이런 있던 그 관계자들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향후에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자, 코스피 200 지수 분석을 하면요, 어제 제가 했듯이 잉태형의 변곡 가능성이 높다. 잉태형이 나오면, 어제 잉태형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요건 이제 노하우인데, 요 몇 퍼센트 변동이 될지는 설명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어제 전일 종가 대비 잉태형이 나오면 무조건 움직인다고 했어요. 크게. 전일 종가 대비 2%는 변동이 발생합니다. 위로 2%든 아래로 2%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분석으로는 바닥의 변곡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래로 2%가 아니라 위로 2%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17.52가 8월의 저점일 가능성이 나왔다라고 봐줘도 될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높겠죠. 동시에 저 저점을 하반기 최저점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성 저는 높게 봅니다. 하반기. 바로 위에 있는 건 저는 필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차트를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고점일 때 제가 왜 2011년도 8월 달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차트를 A, B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빠졌는데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2012년도 5월달, 6월달 빠지는 구간과 유사한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2012년도 5월달, 6월달에 바닥권에서 바닥 잡아주는 형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